두바이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인생이 자동으로 풀린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국가는 교육과 의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집을 살 수 있도록 주택수당을 주며 생활비까지 지원합니다. 민간 기업에 취직하면 매달 수백만 원의 보조금이 따라오고 필요하다면 땅까지 국가에 요청해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두바이는 흔히 태어나는 순간부터 백만장자 코스가 열리는 도시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성공 신화의 이면에는 우리가 잘 보지 못한 그림자가 있습니다. 초고층 빌딩을 세운 건 두바이 시민이 아니라 여권을 빼앗긴 채 하루 20시간 가까이 노동에 시달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고, 상상조차 하기 힘들겠지만 왕실 공주조차 자유를 찾아 도망치다 강제로 끌려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은 작은 어부 마을에 불과했던 두바이가 어떻게 세계 최고 부자 도시로 변신했는지, 그리고 그 눈부신 성공 뒤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과 불편한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것부터 정리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두바이를 하나의 나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지만, 사실 두바이는 나라가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UAE라는 국가 안에 속한 하나의 도시이자 동시에 하나의 왕국입니다. UAE는 이름 그대로 에미리트들의 연합입니다. 서로 다른 7개의 왕국이 모여서 하나의 나라를 만든 아주 독특한 연방국가죠. 쉽게 말해 각각 따로 존재하던 왕국들이 우리 힘을 합쳐 하나의 국가로 살자라고 합의하면서 탄생한 나라가 바로 UAE입니다. 이때 각각의 왕국을 에미리트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많은 혼란이 생깁니다. 왕국의 이름과 그 안에 있는 대표 도시의 이름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두바이 에미리트 안에 두바이 시티가 있고 아부다비 에미리트 안에 아부다비 시티가 있는 식이죠. 이 7개의 왕국은 권력도 아주 계산적으로 나눴습니다. 대통령 자리는 무조건 아부다비의 왕이 맡고 총리 자리는 무조건 두바이의 왕이 맡기로 약속한 겁니다. 그 결과 UAE의 정치 경제 권력은 자연스럽게 아부다비와 두바이에 집중됐죠. 그래서 같은 UAE 안에서도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부다비는 막대한 석유부로 묵직하게 부유하고, 두바이는 그 돈을 바탕으로 화려함과 쇼를 극대화한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에미리트들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지고 발전 속도도 느립니다. 이 극단적인 대비야말로 UAE 그리고 두바이를 이해하는 데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두바이가 어떻게 지금의 부를 쌓기 시작했는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의 화려한 두바이를 떠올리면 상상이 잘 안 되겠지만 820년 무렵 이 지역에는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초고층 빌딩도 국제금융도 석유도 없던 시절이었죠. 대신 여러 족장들, 즉 셰이크들이 각자 작은 영역을 나눠 다스리고 있었고, 이런 지역들을 셰이크덤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두바이가 있던 곳은 말 그대로 작은 어부들의 마을이었습니다. 국제무역의 중심은커녕 생계를 위해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던 소박한 공동체였죠. 이 지역은 원래 아부다비 술탄국의 영향권 아래 있었는데 1833년에 한 사람이 역사의 방향을 바꿉니다. 바로 셰이크 막툼 빈 부티입니다. 그는 이 지역을 아부다비에서 떼어내 독립된 세력으로 만들었고, 이것이 두바이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때 세워진 가문이 지금까지도 두바이를 통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바이는 탄생부터 철저한 왕정 도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 1853년, 이번에는 영국이 등장합니다. 당시 영국은 세계 최강의 해양 제국이었고, 런던에서 인도의 봄베이로 이동하려면 반드시 이 지역을 지나야 했습니다. 문제는 항로 주변에서 약탈과 충돌이 계속 발생했다는 점이었죠. 영국 입장에서는 절대 그냥 넘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영국은
두바이와 아부다비를 포함한 이 셰이크덤 지역과 협상을 벌입니다.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이 바다를 지나갈 수 있게 해주면 대신 너희를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맺어진 평화협정으로 이 지역은 트루셜 스테이트, 즉 휴전 국가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 순간부터 두바이는 세계 최강국의 보호 아래에 들어가게 되었고 작은 어촌 마을은 국제 질서 속으로 편입되기 시작합니다. 두바이의 부는 이때부터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씨앗을 뿌리기 시작한 셈이죠. 나중에 러시아랑 프랑스가 이 지역에 관심을 보이자 영국군이 이 트루셜 스테이트들을 보호하기 시작했고 외교는 영국이 다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이곳을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트루셜 스테이트는 그냥 지나가는 길목일 뿐이었고 주변은 온통 사막이라 돈 벌 게 없었거든요. 당시 두바이는 고기잡이보다 진주 사업으로 더 유명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마을 수준이었습니다. 두바이의 운명이 본격적으로 방향을 튼 시점은 1958년입니다. 이 해에 셰이크 라시드 빈 사이드 알 막툼이 두바이의 통치자가 되면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두바이를 만든 인물,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는 두바이를 단순한 마을로 남겨둘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1959년 유럽을 방문해 직접 선진 도시들의 인프라를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항만, 도로, 금융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확신했죠. 돌아오자마자 그는 분명한 목표를 세웁니다. 두바이를 무역과 운송, 금융의 중심지로 만들어 전 세계가 아는 도시로 만들겠다. 이 비전이 허황된 꿈만은 아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두바이의 위치 때문이죠. 두바이는 페르시아만 연안에 자리 잡고 있고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이 지역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교차로 같은 곳이었어요. 셰이크 라시드는 이 지리적 가치를 누구보다 빠르게 알아챘습니다. 이미 두바이에는 두바이 크릭이라는 자연 수로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너무 얕아서 작은 배들만 드나들 수 있었다는 점이었죠. 대부분의 지도자라면 원래 그런 곳이라며 넘겼을 상황이지만 셰이크 라시드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 수로를 더 깊고 넓게 파기 시작합니다. 대형 선박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말이죠. 이 결정은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었습니다. 두바이를 세계와 연결하는 첫 번째를 여는 작업이었고 이후 두바이가 항만과 무역을 기반으로 성장하게 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두바이의 기적은 이때부터 현실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프로젝트에 가진 돈을 전부 쏟아부었고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엄청난 모험이었죠. 셰이크 라시드는 이 때문에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프로젝트 규모에 비해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1966년에 두바이에서 석유가 발견됐어요. 하지만 이웃 나라들에 비하면 정말 적은 양이었습니다. 셰이크 라시드는 이 석유가 오래 가지 못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석유로 번 돈도 전부 인프라에 투자했습니다. 그가 그 당시에 한 말이 지금까지도 유명해요. 내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둘 다 낙타를 탔고 나는 메르세데스를 몰고 내 아들은 랜드로버를 몰 것이며 그의 아들도 랜드로버를 몰 것이다. 하지만 그의 미래 아들은 다시 낙타를 탈 것이다. 그래서 그는 두바이를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 도시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셰이크 라시드가 두바이의 인프라를 건설하는 동안 다른 일들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어요. 두바이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겁니다. 영국은 이 지역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1968년에 두바이를 떠났어요. 그리고 1971년 12월에 모든 왕국들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라스 알 카이마 왕국은 1년 후에 합류했고요. 이 7개 왕국이 함께 나라를 만든 거예요. 두바이는 그 자체로 왕국이지만 동시에 UAE라는 나라를 대표하게 된 겁니다.
선박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연료를 채우고 짐을 싣고 내리려면 항구가 필요합니다. 두바이의 위치는 많은 선박들이 지나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셰이크 라시드는 이것의 중요성을 그 당시에 이해했어요. 그래서 포트 라시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항구 덕분에 배들이 두바이에 멈추기 시작했죠. 배가 멈추면 항상 엄청난 규모의 상업활동이 일어나거든요. 마을 옆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가면 마을 사람들이 모든 걸 다 팔기 시작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 마을의 상업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포트 라시드는 1972년에 건설됐습니다. 성공을 보자 1979년에 또 다른 항구인 제벨 알리를 건설했어요. 그 당시에 지어졌는데 지금도 중동 전체에서 가장 큰 항구입니다. 이 모든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나라들은 석유로 번 돈으로 거대한 궁전을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셰이크 라시드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했어요. 항구의 세금을 높이는 대신에 두바이의 제벨 알리 항구를 상업 자유구역으로 만들겠다고요. 이 지역을 지나가는 선박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전체 구역이 면세구역으로 선포된 겁니다. 수입관세, 수출관세, 제조세금이 전부 면제됐어요. 이제 여러 이유로 인해 이 경로가 모두의 선택을 받게 됐거든요. 그 시기에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파키스탄의 카라치 공항은 크고 바쁜 공항이었어요. 파키스탄의 위치가 이상적이었거든요. 미국에서 영국 항공까지 모든 게 파키스탄을 거쳐갔고 이 때문에 파키스탄 국제항공이 엄청 커졌습니다. 셰이크 라시드는 이 경로를 두바이로 돌리고 싶었어요. 두바이의 위치도 이상적이었으니까요. 이걸 위해 엄청 노력했고 많은 활주로를 건설했습니다. 이 활주로 건설의 한 가지 이점은 싱가포르 항공, 에어인디아, 말레이시아 항공 같은 모든 항공사들이 말레이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비행에서 이곳이 연료 복지점이 된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셰이크는 이 전체 사업을 두바이로 돌리고 싶었거든요. 85년에 항공사를 시작했어요. 에어 에미리트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파키스탄에 추가 돈을 주고 비행기를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파키스탄의 전체 사업을 두바이로 돌렸습니다. 두바이 항공이 나머지 모든 항공사들을 이겼어요. 두바이 정부에서 에미리트 항공에 재정 지원을 해줬거든요. 에어 에미리트에서 세금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경쟁에서 선두에 있을 수 있도록요. 다른 정부들은 항공사들에게서 세금을 걷었고 항공사들은 모든 비용을 자기 주머니에서 내야 했어요. 에어 에미리트는 거기서 모두를 제쳤습니다. 나중에는 전 세계 모든 항공사들을 제쳤죠. 두바이에 가본 적 있다면 눈치채셨을 거예요. 셰이크 라시드가 이런 사고방식의 기초를 놓은 겁니다. 전 세계에서 배들이 두바이로 오고 있을 때 사람들도 여기 올 거라는 걸 알았어요. 방문객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웃나라들과 비교해서 두바이는 규칙과 규정이 매우 개방적입니다. 셰이크 라시드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더 많은 편의시설을 제공해서 두바이에 더 오래 머물게 해야겠다. 여기서부터 두바이를 관광지로 만드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항구에서 시작된 것들이 두바이 호텔 부문을 빠르게 성장시켰어요. 지금까지 두바이는 배로 오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에 셰이크 라시드가 시도한 게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관광을 위해 두바이로 와야 한다는 거죠. 두바이가 더 발전할 수 있게요. 그런데 호텔과 다른 모든 시설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두바이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 두바이가 관광에 또 다른 것을 추가했어요. 바로 화려함입니다. 세상에서 유명하거나 인기 있는 모든 것들을 더 큰 규모로 가져와서 두바이에 세운 거예요. 인공섬 위에 건설됐죠.
하지만 이 호텔이 제대로 운영되기 전에 셰이크 라시드가 같은 해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아들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가 왕이 됐어요. 셰이크 무함마드도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아버지의 꿈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쫓아갔죠. 미국의 건축가 데니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현대 시카고를 설계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도시가 세계를 놀라게 하고 싶다면 평범한 프로젝트로는 도움이 안 된다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프로젝트로는 아무도 그 도시에 대해 물어보지 않을 거니까요. 아무도 그 도시를 알아채지 못하고 성장도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도시가 선두에 있고 싶다면 최고의 건축가들을 다 불러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 물이 항상 엄청나게 필요했어요. 이를 위해 바닷물을 식수로 만들 수 있는 물 관리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물 문제도 해결된 거죠. 이미 면세 항구가 있었는데 이것과 함께 나라 전체를 면세로 만들어 버렸어요. 개인과 사업가들은 두바이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 사람들과 사업가들에게서 세금을 받는 대신에 석유 수출, 관광, 무역으로 번 돈을 사용한 거죠. 이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부자들이 자기 사업과 본사를 두바이로 옮겼습니다. 이제 관광과 사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바이에 왔어요. 350만 명이 두바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에미리트 영구 시민은 30만 명밖에 안 돼요. 두바이에 외국인이 더 많이 살고 있는데도 두바이는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습니다. 두바이 시민은 아랍인만 될 수 있어요. 5년 이전에 정착한 사람들이거나 부모가 에미리트인 경우에만요. 에미리트는 UAE 시민을 뜻합니다. 그들의 규칙에 따르면 에미리트인과 결혼한다고 해서 바로 시민권을 받는 건 아니에요. 여성만 이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한 지 7년이 되고 아이가 한 명 있어야 해요. 아이가 없는 경우라면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야만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성은 결혼을 통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옵션이 아예 없어요. 하지만 외국인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두바이 출신이 아닌 예술가, 과학자, 의사 중에서 최소 10년의 경력이 있고 명망 있는 상을 받았거나 평판 좋은 투자자인데 범죄 기록이 없는 경우예요. 두바이가 이런 경우에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줍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투표권은 받지 못해요. 두바이 시민권의 혜택은 정말 많습니다. 무료 교육, 무료 의료, 주택 수당, 생활비 수당 이런 모든 시설이 제공돼요. 일종의 월 소득인 거죠. 민간 부문에서 일하면 15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땅이 없으면 정부에 요청할 수 있어요. 땅이 필요하다고 하면 땅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바이 시민들은 많은 취업 우선권과 보조금을 받아요. 에미리트 시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태어나는 것만으로 백만장자가 됩니다. 이 모든 시설이 제공되는 이유는 두바이 시민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서예요. 시민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묻기 시작하거든요. 2011년에 중동 전역에서 시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바이에서는 시위가 전혀 없었어요. 두바이 시민들이 이 시스템이 바뀌는 걸 전혀 원하지 않았거든요. 두바이는 독재적인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곳 시민들은 매우 행복해요. 하지만 두바이의 여정이 모두에게 행복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두바이를 만드는데 엄청나게 많은 노동자들이 관여했어요. 이 노동자들은 두바이 시민이 아니라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필리핀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근무 조건은 그리 좋지 않아요. 급여도 적습니다. 많은 경우에 고용주들이 그들의 상황을 악용하죠. 외국인 노동자들이 두바이와 다른 걸프 국가들에서 일하러 올 때 직접 올 수 없어요. 카팔라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정부가 두바이의 고용주들에게 허가를 내줘요. 다른 나라에서 노동자들을 데려올 수 있게요. 이 허가를 받은 후에
고용주들이 항공권 비용을 내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요청합니다. 숙소와 급여도 제공하고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두바이에 오는 이 카팔라 시스템은 그들의 고용과 체류 비자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정부 대신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법적 지위가 사적인 개인의 손에 있는 겁니다. 고용주의 손에 있다는 뜻이죠. 이게 이 시스템의 큰 문제예요. 항공권과 다른 것들을 후원해서 노동자들을 데려온 고용주가 있는데 그 노동자가 일을 그만두고 싶으면 고용주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허가 없이 직장을 떠나는 건 범죄예요. 이것 때문에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카파라 시스템은 서양 언론에서 현대판 노예제로 묘사됩니다. 이 시스템에서 고용주들이 때때로 노동자들의 여권, 비자, 전화를 보관해요. 이 노동자들은 과밀한 기숙사에서 생활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계약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서명되기도 해요. 현지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어떤 경우에는 여권이 다른 고용주에게 팔리기도 했습니다. 2014년에 휴먼 라이츠 워치 보고서가 있었어요. 학대를 당한 여성들의 실제 상황을 보여준 겁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들이 고용주에게 학대당했다고 해요. 임금을 받지 못했고 가족과 대화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하루 20시간 일하도록 강요당했어요. 4시간 이상 자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휴일도 없었고요. 이 모든 걸 신고할 수 있는 헬프라인 번호도 없었어요. 이런 비판이 너무 많아지자 UAE가 2017년에 새로운 노동자 보호법을 도입했습니다. 많은 게 개선됐죠. 하지만 2022년에 가디언 보고서가 나왔을 때 두바이의 실태를 알려줬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기 왔는데 여권을 빼앗겼다는 겁니다. 노동법도 지켜지지 않았고요. 그러자 다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남성 시민들에 대한 규칙은 여기서 좋아요. 하지만 여성 시민들에 대한 규칙은 여전히 매우 엄격합니다. 8년에 두바이 통치자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의 딸 라티파 공주가 두바이에서 도망쳤어요. 오만을 거쳐 인도 고아에 도착했습니다. 인도 해안 경비대가 그녀를 잡았어요. 그녀는 거기서 아버지한테서 도망쳐 왔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 망명을 원한다고요. 하지만 인도 특수부대가 그녀를 전용기로 두바이로 다시 보냈어요. 나중에 2021년에 그녀가 몰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녹화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두바이에 구금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자기 생명이 위험하다고요. 비슷하게 2019년에 두바이 통치자의 아내인 하야 빈트 알 후세인 공주가 두 자녀와 함께 영국으로 도망쳤습니다. 거기서 망명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라티파 공주의 언니인 샴사가 2000년 7월 휴가 중에 사라졌습니다. 런던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납치되어 전용기로 두바이로 끌려갔습니다. 2020년 6월에 영국 법원이 그녀의 납치가 자기 아버지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두바이는 현대적인 도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통치가 있는 거죠. 두바이는 많은 면에서 발전했습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두바이의 성공 비결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전략적 위치를 최대한 활용한 것,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인프라에 과감하게 투자한 것, 그리고 세금 없는 환경으로 전 세계 부자들과 기업을 끌어모은 겁니다. 1958년 셰이크 라시드가 통치자가 되면서 시작된 변화는 그의 아들 셰이크 무함마드 시대에 더욱 가속화됐어요. 이들은 두바이가 석유 고갈 이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실제로 해냈습니다. 지금 두바이의 GDP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1%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무역, 관광, 금융, 부동산에서 나오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부르즈 칼리파, 인공섬 팜 주메이라, 세계 최대 쇼핑몰 두바이몰. 이 모든 게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이 화려함 뒤에는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350만 명이 사는 도시에서 실제 시민은 30만 명뿐이고 나머지 320만 명은 시민권도 없이 일만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에요. 이들은 두바이의 모든 빌딩을 지었지만 그 빌딩 안에서 살 권리는 없습니다. 카팔라 시스템이라는 후원 제도 때문에 고용주에게 완전히 종속되어 있고 여권을 빼앗기고 하루 20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임금을 제때 못 받아도 항의할 방법이 없어요. 2017년에 노동자 보호법이 생겼지만 2022년 가디언 보고서를 보면 여전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두바이의 모순입니다. 겉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개방적인 도시처럼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왕정 독재 국가예요. 시민들은 세금도 안 내고 온갖 혜택을 받으니까 행복하지만 그 혜택은 오직 30만 명의 에미리트 시민에게만 해당됩니다. 나머지 320만 명은 그저 부품일 뿐이죠. 다른 나라들이 두바이를 그대로 따라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바이는 단순히 잘한 도시가 아니라 아주 희귀한 조건들이 한 번에 맞아떨어진 결과물이거든요. 바다와 대륙을 잇는 전략적 위치, 극소수의 시민에게만 복지를 집중하는 구조, 값싼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한 성장 방식, 왕정 체제에서 나오는 압도적으로 빠른 의사결정, 그리고 석유로 마련한 초기 자본까지. 이 모든 요소가 동시에 작동했기에 가능한 모델이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어느 하나도 쉽게 따라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더 흥미로운 점은 두바이 시민들 스스로가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2011년 아랍의 봄 당시 중동 전역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지만 두바이에서는 단 한 번의 대규모 시위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시민들이 지금의 체제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교육, 의료, 주거, 생활이 국가에 의해 보장되는 삶을 사는데 굳이 체제를 뒤흔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두바이가 만든 아주 독특한 사회적 합의입니다. 정치에는 관여하지 마라. 대신 우리는 너희가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겠다. 자유와 복지의 교환, 일종의 거래인 셈이죠. 그렇다면 두바이는 과연 성공한 도시일까요? 아니면 문제투성이의 도시일까요? 이 질문에 한 답은 단 하나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약 30만 명의 에미리트 시민 입장에서는 의심할 여지 없는 천국입니다. 전 세계 부자들 역시 두바이를 사랑합니다. 세금은 거의 없고 날씨는 따뜻하며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요. 결국 두바이는 누구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을 가진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조금만 바꾸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바이에 살고 있는 약 32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이곳은 꿈의 도시가 아니라 현대판 노예제도에 가까운 공간입니다. 여권을 압수당한 채 이동의 자유를 잃고 장시간 노동을 견디며 도시를 떠받치고 있죠. 또 한편으로 왕실 여성들에게 두바이는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금으로 만든 감옥에 가깝습니다. 겉보기엔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선택과 자유는 철저히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두바이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경제적 성공이 곧 사회적 정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반짝이는 초고층 빌딩과 완벽한 인프라 뒤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숨어 있습니다. 두바이는 그 비용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성장해왔고 그 구조가 유지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혜택을 누리는 소수는 침묵하고 희생당하는 다수는 목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두바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석유에만 의존하지 않는 경제 구조를 어느 정도 만들어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번영할 가능성이 큽니다. 관광, 무역, 금융산업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국제사회의 시선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변화가 요구될 겁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를 묶어두는 카팔라 시스템 같은 제도는 현대 사회에서 계속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두바이의 역사는 야망과 비전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단 한 명의 리더가 가진 상상이 한 도시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 증명했죠. 셰이크 라시드가 1958년에 품었던 꿈은 불과 6년 만에 현실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고 그 희생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결국 두바이는 극단의 도시입니다. 극단적인 부와 극단적인 가난이 공존하고 극단적인 자유와 극단적인 억압이 동시에 존재하며 최첨단의 현대성과 뿌리 깊은 전통이 한 공간에 얽혀 있습니다. 이 모순 속에서도 두바이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 세계는 그 화려함에 매혹되면서도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자본주의의 가장 솔직한 얼굴일지도 모르겠습니다.